정약용이 장날 저작거리를 지나다 한 포상을 만났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포목상이 정약용을 알아보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믿었던 동업자가 웃는 얼굴로 장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자는 늘 좋은 말만 골라했고 저를 칭찬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자가 칭찬할 때 기분이 좋았는가? 포목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약용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목이 든 술은 향이 더 달고 가시가 있는 꽃은 빛이 더 곱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지나치게 달콤한 말 뒤에는 반드시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 사람을 볼 때 말을 듣지 말고 이면을 보아라. 그 이면의 뜻을 자세히 보면 그자의 진심이 보인다. 이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곁에 계셨던 적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매편인 것처럼 굴더니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져 있었던 사람. 도와줄 때는 세상에 없는 호인처럼 굴더니 나중에 그 도움을 빌미로 더 큰 것을 요구하던 사람. 잘못을 지적하면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안하다 하더니 일주일이 지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던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집니다. 분명 상처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너무 자연스럽게 웃고 있으니까요. 화를 내자니 내가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참자니 속이 골마 들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착해 보이지만 교활한 사람의 여섯 가지 얼굴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정약용의 판별법 그리고 싸우지 않고 품격 있게 거리를 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의 깨달음을 오늘에 되살리는 한마디 조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희용 선생님의 인생의 지혜를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겉은 착한데 뭔가 찜찜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뒤늦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첫째, 칭찬이 유난히 많은 사람의 함정. 매주 목요일 오전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성당 교육관에 12명 남짓한 여성들이 모입니다. 빈첸시오회 봉사 모임이었죠. 그 중에 올해 68이 된 우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청당에 다닌 지 20년이 넘었고 조용하지만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가자할 때마다 묵묵히 김치를 담갔고 병원에 입원한 그 후가 있으면 말없이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그런 우정숙 씨 곁에 2년 전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웃미경 씨였죠. 한미경 씨는 처음 모임에 나온 날부터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치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칭찬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 정수 언니 오늘 그 자켓 너무 잘 어울려요. 언니는 머리 보도 폼이 있어. 언니가 담근 김치는 정말 다르다니까.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니라 작품이야. 나는 언니처럼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이 제일 존경스러워. 진짜 신한이는 언니 같은 분이야. 처음엔 그저 부침성 좋은 사람이니 했습니다. 우정숙 씨도 나쁜 기분은 아니었죠. 솔직히 말하면 좀 기분이 좋기까지 했습니다. 20년을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말수가 줄었고 아들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한미경 씨의 칭찬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은 모임이 없는 날에도 따로 만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정숙 씨는 어느 순간부터 한미경 씨에게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건강이 안 좋다는 것, 아들 사업이 좀 어렵다는 것, 적금을 깨서 아들에게 보태줬다는 것까지 한미경 씨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자식을 챙기는 어머니가 어디셔.
나는 도저히 못해. 우정숙 씨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첸시오의 모임에서 한 교우가 우정숙 씨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정숙 씨 아들 사업에 많이 어렵다며 적금까지 깨졌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미경 씨에게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미경 씨는 다른 교우들에게 우정숙 씨의 사정을 걱정하는 척하며 이미 다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덩숙 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잠이 안 올 지경이야? 라며 말입니다. 우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한미경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내가 애 일부러 그래. 언니를 얼마나 아끼는데. 이 말에 우정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자니 자기가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괜찮다고 하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국 우정숙 씨는 웃으면서 아니야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성당 모임이 하루아침에 불편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한미경 씨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습니다. 칭찬이 유난히 많고 매해 누구보다 공감해주고 만날 때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칭찬에는 늘 목적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을 짝지어 대화를 나누게 하되 한쪽에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칭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평균 12분 만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30분이 지나자 평소라면 절대 말하지 않을 민감한 정보까지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칭찬을 위한 심리적 무장해제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경계심을 가장 빠르게 허무는 도구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칭찬을 호의가 아니라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구밀복검이라 했습니다.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달콤한 말로 상대를 안심시키면서 속으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칭찬을 도구로 쓰는 사람, 호감을 가장한 정보 수집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정숙 씨가 당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한미경 씨의 칭찬은 순수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우정숙 씨의 마음문을 열기 위한 열쇠였던 것이죠. 칭찬으로 경계를 허물고 공감으로 속마음을 끌어낸 다음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심 어린 칭찬과 의도가 있는 칭찬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한 뒤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칭찬 자체가 끝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있는 칭찬은 반드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칭찬 뒤에 부탁이 따라오거나 칭찬 뒤에 질문이 따라오거나 칭찬 뒤에 내 이야기를 꺼내라는 무언의 압력이 따라옵니다. 점여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칭찬은 물과 같아서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고 거짓된 칭찬은 술과 같아서 마실수록 치의 판단을 잇는다. 달게 들리는 말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말의 뿌리를 살펴라.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이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한 박자만 멈추고 이렇게 자문해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이러는가? 이 칭찬 뒤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상대에게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문은 아무에게나 열어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에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남의 비밀을 쉽게 꺼내는 사람의 함정. 언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남 자신 남편이 요즘 병원을 다닌데 큰 병원이래. 전화기 너로 들려오니 한마디에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1살이 된 조순덕 씨입니다. 조순덕 씨에게는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국민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같은 동네에 사는 7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었고 서로의 자식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고 손주가 태어나면 베네조구리를 선물하는 사이였습니다. 반세기를 함께한 사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면도 있었죠. 그 7명 중에 송경자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9의 송경재 씨는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전화를 자주 했고 동창들의 안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 점이 고마웠습니다. 경자가 아니면 누가 우리 소식을 이렇게 챙기겠어 하면서 그런데 조순덕 씨가 서서히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한 번은 조순덕 씨가 송경자 씨에게 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이야기였죠. 순전히 마음이 답답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손경 씨는 그날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 동창 모인 자리에서 다른 친구가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덕아, 너네 딸이 시집살이를 많이 한다며? 시어머니가 좀 심하다고. 조순덕 씨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송경자 씨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한다. 사이가 아내 편을 안 든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조순덕 씨가 한 적 없는 말들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조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송경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경자야,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어. 송경자 씨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억울한 표정을 지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는 언니 걱정이 되어서 혹시 다른 친구들이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살짝 얘기한 거지. 나쁜 뜻이 어디요? 이 말을 듣고 나면 조순덕 씨는 매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해서 그랬다는데 더 따지면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창의 남편 건강 문제, 또 다른 동창의 아들 사업 실패, 심지어 누군가의 손주 성적까지. 성경 자신은 항상 나한테만 말하는 건데라며 남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는 어김없이 다른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칭찬이 유난히 많고 매해 누구보다 공감해주고 만날 때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칭찬에는 늘 목적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을 짝지어 대화를 나누게 하되 한쪽에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칭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평균 12분 만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30분이 지나자 평소라면 절대 말하지 않을 민감한 정보까지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칭찬을 위한 심리적 무장해제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경계심을 가장 빠르게 허무는 도구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칭찬을 호의가 아니라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구밀복검이라 했습니다.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달콤한 말로 상대를 안심시키면서 속으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칭찬을 도구로 쓰는 사람, 호감을 가장한 정보 수집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정숙 씨가 당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한미경 씨의 칭찬은 순수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우정숙 씨의 마음문을 열기 위한 열쇠였던 것이죠. 칭찬으로 경계를 허물고 공감으로 속마음을 끌어낸 다음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심 어린 칭찬과 의도가 있는 칭찬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한 뒤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칭찬 자체가 끝입니다.
하지만 의도가 있는 칭찬은 반드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칭찬 뒤에 부탁이 따라오거나 칭찬 뒤에 질문이 따라오거나 칭찬 뒤에 내 이야기를 꺼내라는 무언의 압력이 따라옵니다. 점효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칭찬은 물과 같아서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고 거짓된 칭찬은 술과 같아서 마실수록 치의 판단을 잇는다. 달게 들리는 말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말의 뿌리를 살펴라.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이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한 박자만 멈추고 이렇게 자문해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이러는가? 이 칭찬 뒤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상대에게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은 아무에게나 열어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에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남의 비밀을 쉽게 꺼내는 사람의 함정. 언니한테만 말하는 건데 남자신 남편이 요즘 병원을 다닌데 큰 병원이래. 전화기 너로 들려오니 한마디에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1살이 든 조순덕 씨입니다. 조순덕 씨에게는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국민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같은 동네에 사는 7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었고 서로의 자식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고 손주가 태어나면 베네토구리를 선물하는 사이였습니다. 반세기를 함께한 사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면도 있었죠. 그 7명 중에 송경자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나협의 송경재 씨는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전화를 자주 했고 동창들의 안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 점이 고마웠습니다. 경자가 아니면 누가 우리 소식을 이렇게 챙기겠어? 하면서 그런데 조순덕 씨가 서서히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한 번은 조순덕 씨가 송경자 씨에게 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이야기였죠. 순전히 마음이 답답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손경 씨는 그날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 동창 모인 자리에서 다른 친구가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덕아, 너네 딸이 시집살이를 많이 한다며? 시어머니가 좀 심하다고. 조순덕 씨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송경자 씨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한다. 사이가 아내 편을 안 든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조순덕 씨가 한 적 없는 말들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조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송경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경자야,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어. 송경자 씨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억울한 표정을 지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나는 언니 걱정이 되어서 혹시 다른 친구들이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살짝 얘기한 거지. 나쁜 뜻이 어디요? 이 말을 듣고 나면 조순덕 씨는 매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해서 그랬다는데 더 따지면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창의 남편 건강 문제, 또 다른 동창의 아들 사업 실패, 심지어 누군가의 손주 성적까지. 성경자 씨는 항상 나한테만 말하는 건데라며 남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는 어김없이 다른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먼저 도움을 받았을 때 이후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거절 확률이 1%로 떨어졌습니다. 빚진 마음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두고 시인 도보라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보답을 도모한다는 뜻이죠. 진짜 은혜는 베풀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의 은혜는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호의이대 속으로는 투자인 셈이죠.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과 계산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진심인 사람은 돈 뒤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계산하는 사람은 돈 뒤에 반드시 돌려받을 것을 준비해 둡니다. 전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베풀 데 있는 자는 군자요. 은혜를 베풀 데 기억하는 자는 장사치다. 받은 자가 갚는 것은 예리이되 준 자가 갚기를 요구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고마운 것을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움에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과는 빠르지만 행동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의 함정. 누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를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66이 된 강영숙 씨에게는 시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71살의 강씨 시누이 박정혜 씨였죠. 강영숙 씨는 시집본 지 40년이 넘었고 시누이와는 나름 무난한 관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제사를 지냈고 시어머니 병관호도 그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시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49제 때였습니다. 음식 준비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박정혜 씨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하지. 이제 와서 이렇게 차려봤자 무슨 조용이야. 강영숙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년 넘게 시어머니 병원을 오가며 간병한 사람은 자기였는데 친척 10명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사 자리에서 싸울 수는 없어 꼭 참았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그날 내가 말실수를 했더라. 미안해.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 알지. 목소리가 어찌나 진심처럼 들리던지. 강영숙 씨는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빨리 해주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추석 때였습니다. 남편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정혜 씨가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영숙이는 살림이 참 편하지. 우리 동생이 잘 벌어다 주니까. 강영숙 씨는 3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라고 했었고 아이 셋을 장학금 한 번 없이 키웠습니다. 살림이 편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그날 나 또 실수했지. 내가 입이 좀 걸러가지고 정말 미안해. 나는 영숙이 고생한 거 누구보다 잘 알아. 세 번째는 서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영숙 씨의 딸에게까지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우리 집안복을 타고 다른 며느리들 고생하는 것 좀 봤다리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내가 조카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다며 어유나 정말에 이러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우의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다는 것을요.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이 넘으면 그것은 전략입니다. 사과로 상황을 무마한 뒤번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스스로에게 발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상처를 주고 나서 사과는 귀신같이 빠르지만 다음에 만나면 어김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사과는 반성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빠르게 진화시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화기일 뿐입니다. 불을 끈 뒤에도 불씨를 그대로 두는 사람인 것이죠. 예대학 심리학 연구팀이 사과의 효과에 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반복적으로 사과를 하는 사람과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계를 2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과가 반복될수록 사과를 받는 쪽의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과 때는 상대를 용서하면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세 번째 사과부터는 용서하는 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사과 중독 구조라고 명했습니다. 상처를 주고 사과하고 용서받고 다시 상처를 주는 순환이 고착되면 사과받는 쪽이 오히려 그 순환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 번 용서한 사람이 갑자기 거절하면 스스로가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강영숙 씨가 정확히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받아줄 때마다 신우이에게 다음번에도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허가증을 내준 셈이었죠. 정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뉘우치는 자는 100번을 뉘우쳐도 고치지 않고 몸으로 뉘우치는 자는 한 번의 뉘우침으로 평생을 바꾼다. 사과가 입에서 나오는지 발에서 나오는지를 보라. 입에서 나온 사과는 바람에 흩어지고 발에서 나온 사과는 땅에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사과의 진심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행동에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달라진 행동이 따라오는지 아니면 똑같은 상처가 따라오는지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같은 상처를 주고 또다시 사과할 때 더 이상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니, 미안하다는 말은 고마운데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나는 좀 힘들어. 이 한마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과는 영원히 면허증으로 남게 됩니다. 진짜 사과는 다음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진짜 용서는 같은 상처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내 성공을 축하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의 함정. 어떤 사람의 축하는 받고 나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의 축하는 받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이상해질까요? 올해 67이 된 배영호 씨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분이었습니다. 배영호 씨는 32년간 한은행에서 근무하다 4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같은 지점 출신 은퇴자들이 만든 오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죠. 한 달에 한 번 점심을 먹으며 서로 안부를 나누는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에는 멍남짓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배영호 씨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유광수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광수 씨는 배우 씨보다 한 살 위인 68이었고 은행 시절에는 다른 지점에 있어서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오비 모임에서 만나면서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많고 분위기를 띄우는 데 능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배영호 씨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유광수 씨의 반응에서 묘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영호 씨가 퇴직 후 취미로 시작한 서해에서 구청 공모전에 입선했을 때였습니다. 오비 모인 자리에서 다른 회원이 영우 씨 서해 공모전에서 상 받았다며 대단하다라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자 유광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호 씨 대단하다. 진짜 축하해. 근데 구청 공모전은 출품만 하면 거의 다 입선시켜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대단한 거지. 웃으면서 한 말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배영호 씨는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분명 축하라고 했는데 기분이 이상한 걸까? 두 번째는 배영호 씨가 작은 자격증 학원에서 강사 제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아, 은혜원 출신이 강사까지 축하해. 근데 요즘 그런 학원은 강사비가 얼마 안 된다던데. 뭐 돈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세 번째는 배영호 씨의 아들이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아들 승진했어. 좋겠다. 근데야 요즘 그 회사가 구조 조정한다는 얘기 있던데. 승진하고 나서 잘리면 더 아프다더라. 아니 잘 되겠지. 매번 같은 구조였습니다. 축하가 먼저 나오고 바로 뒤에 근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대 뒤에는 어김없이 기분을 가라앉히는 말이 붙어 있었죠. 배영호 씨가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 사람은 자기보다 잘된 이야기가 나올 때만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른 회원이 무릎이 아프다거나 자녀 문제로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줬습니다. 상대가 힘들 때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상대가 잘 될 때는 반드시 한마디를 얻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육관수 씨는 모임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유명 시절 직급이 높았던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지점 전 출신이 손주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역시 지점장님 가문은 다르시더라며 런신 고개를 끄덕였고 선배 앞에서는 빈틈없이 예의를 차았습니다. 그 깎아내리는 말은 오직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향했습니다. 이를 향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옆이나 아래를 향해서는 은근히 발을 밟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즉후대력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은밀한 자기 방어적 편화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면 자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축하라는 포장재 안에 폄하를 숨겨넣어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예부 비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남이 올라가면 내가 내려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의 성취를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를 하면서도 반드시 한 가지는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가장 교활한 점은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비난하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경계할 텐데 축하와 함께 섞어 놓으니 주변에서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적하면 농담도 못해 내가 축하한 건데 뭘 그래 라며 상처받은 쪽이 예민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먼종복배라 했습니다. 얼굴로는 따르면서 뒤로는 배반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먼종복배보다 더 교묘합니다. 뒤에서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칭찬과 평화를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만 아프고 주변은 아무도 모릅니다. 점경 오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하는 자는 드물고 남의 슬픔에 눈물 흘리는 자는 많다. 이는 슬픔에는 내가 올라서지만 기쁨에는 내가 내려서기 때문이다. 마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참으로 넓은 그릇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축하 뒤에 매번 근대가 따라온다면 그 사람의 축하를 고지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근대 뒤에 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축하은 껍데기이고 깎아내림이 속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할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 기쁨을 나눴을 때 순수하게 기뻐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매번 한마디를 얻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구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쁜 소식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에게만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은 누군가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나누면 두 배가 되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주시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섯째,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의 함정. 아파트 경로당은 작은 마을과 같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점심을 함께 먹고 서로의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는 곳이죠. 경기도 안양의 한 대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올해 73이 된 황복순 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황복순 씨는 8년째의 경로당을 다니며 점심을 먹고 오후엔 허추를 치고 가끔 노래도 부르며 하루를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이른바 존재감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죠. 경로당에는 멍남짓한 어르신들이 드나들었는데 그중 남민숙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9의 남민숙 씨는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독특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민숙 씨의 입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 시집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우리 아들은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전화 한 통 없다니까. 몸은 여기저기 쑤시지. 도움 줄 사람은 하나도 없지. 나 같은 사람은 없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경호당 어르신들은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밥을 나눠 주기도 했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도 했습니다. 라민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황복순 씨도 여러 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황복순 씨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구청에서 봉사활동 나온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어드리는 행사였죠. 그날 남민숙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학생들에게 홀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학생들이 다 와줘서 할머니가 너무 행복하다. 우리 경로당은 이렇게 서로 잘 챙겨줘서 정말 좋아. 선복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는 나 신경 써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외부인이 오니까 갑자기 경로당이 천국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대표가 경로당에 들를 때 남민숙 씨는 누구보다 밝게 인사하며 여기 다니는 게 낙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관장님이 방문하면 우리 어르신들 다 가족 같아요라며 주변 사람들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남민숙 씨는 어김없이 원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황복순 씨가 확실하게 깨달은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경로당에 황복순 씨와 남민숙 씨 단둘만 일찍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복순 씨가 인숙 씨 점심 반찬 뭐가 좋았어? 라고 가볍게 물었더니 남민숙 씨가 투명스럽게 내뱉습니다. 아휴, 나는 반찬 싸울 기운도 없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으면서 반찬은 애 물어? 그런데 10분 뒤 다른 어르신 4대분이 들어오자 남민숙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들 왔어. 나 오늘 김치 부쳐 왔는데 같이 먹자. 황복순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2개의 얼굴이 있다는 것이요. 관객이 있을 때의 얼굴과 관객이 없을 때의 얼굴 여럿이 있으면 세상에 없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혼자 마주하면 차갑고 투명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 얼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항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늘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끌어모으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갑자기 착하고 밝은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2 가지 모습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 임상심리학 연구팀이 배인 관계에서 피해자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도덕적 피해자 포지셔닝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위치에 놓음으로써 2 가지를 동시에 얻는다는 것이죠. 첫째, 주변의 동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합니다. 둘째,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면책 특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좀 이해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요. 연구에서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그 공감 능력을 상대를 이해하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읽어내어 자기에게 유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관객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고 둘만 있을 때 차가운 것은 그 자리에 관객이 없으니 연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양두구육이라 했습니다. 안에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죠. 겉으로 내건 단판과 속에 담긴 것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남민숙 씨가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맑은 웃음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속으로는 동정과 관심이라는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가 가해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항상 피해자이니 내가 뭘 해도 부족하고 내가 뭘 말해도 상처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황복순 씨도 그랬습니다. 마민숙 씨에게 말 한마디 건넬 때마다 혹시 또 상처를 주면 어쩌지 하며 조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경로당 나가는 것 자체가 피곤해졌습니다. 거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아픈 사람은 제 아픔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아픈 사람은 제 아픔을 널리 알린다. 아픔을 방패로 삼는 자 곁에 오래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병이 든다.
상대의 눈물이 진심인지 무기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늘 피해자라면 한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편안한지 아니면 내가 늘 조심하게 되는지. 진짜 힘든 사람은 내 곁에 있어도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연기하는 사람은 나를 점점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십시오. 나와 둘이 있을 때의 얼굴과 여럿이 있을 때의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관객이 없어도 같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심입니다. 관객이 있어야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공연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또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예전처럼 온 마음을 다해 위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감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공감을 진심으로 아픈 사람에게 쓰시되 아픔을 무기로 쓰는 사람에게까지 무한정 쏟아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쳐 쓰러지면 아무도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7째, 정약용이 사람의 본성을 판별한 3가지 기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으로 경계를 허무는 사람, 비밀을 흘리는 사람, 도움을 빚으로 만드는 사람, 사과로 면허증을 발급하는 사람, 축하 뒤에 칼을 숨기는 사람, 피해자를 연기하는 사람.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우리는 매번 속고 나서야 깨달을까요? 눈앞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상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걸까요? 충남 예산에서 주말 농장을 가꾸고 있는 64세 신재민 씨에게 물어보면 아마 긴 한숨부터 나올 것입니다. 신재민 씨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예산으로 내려와 작은 주말 농장에서 토마토와 상추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비농간 사람들끼리 만든 모임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마을회관에 모여 농사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묘목을 교환하기도 하는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조영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1살의 조영호 씨는 신재민 씨보다 3년 먼저 귀농한 선배역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영호 씨는 신재민 씨에게 각별했습니다. 농사 요령을 알려줬고 필요하는 것도 소개해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신재민 씨는 30년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람의 선한 면을 믿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그 친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 자체를 못된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영호 씨의 친절도 순수하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2년쯤 지나자 조영호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알려준 비료가는 조영호 씨의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소개비 면목으로 뒤에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묘목 교환이라며 준 것들은 자기 농장에서 솎아는 불량 묘목이었고 신재민 씨에게 받은 것은 건강한 상추 모종이었습니다. 도와준다며 빌려간 경운기는 석 달째에 돌아오지 않았고 돌려달라 하니 형이 이런 것도 따지나라며 서운한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재민 씨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뜸해 주셨습니다. 재민 씨, 조영호가 저번 마을 이전 선거 때 재민 씨가 마을 일에 관심이 없다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녔어. 앞에서는 안 그러지. 앞에서는 세상에 없는 형이었고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신재민 씨를 이용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재민 씨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것은 속았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을까? 나는 항상 이런 사람한테 당하는 걸까? 이 자글감이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재민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 자체를 나쁜 일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남을 믿어야 사람이지 의심하면 못된 사람이라고, 선해를 베풀면 선해로 돌아온다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선의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이죠. 프린스턴 대학인지 심리학 연구팀이 왜 선한 사람이 더 쉽게 속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감정이 있구나라고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구팀은 선의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판단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인지적 기울어짐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선의 편향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뢰를 주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갈등을 피하려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의 착함 자체가 그러한 사람에게는 열린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착한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착한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눈을 가지면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을 정약용은 이미 200여 년 전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언약용은 유배 시절 제자에게 사람을 볼 때 반드시 3가지 순간을 살피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평소에는 누구나 착할 수 있습니다. 날이 좋고 배가 부르면 웃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내 곁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슬그머니 사라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조영우 씨는 평상시에는 형처럼 챙겨줬지만 신재민 씨가 경험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서운한 척하며 오히려 관계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이익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가. 돈이나 이익이 개입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누구나 예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익 앞에서 나를 챙기는지 자기를 챙기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비료가 수개비를 뒤에서 챙긴 조영우 씨의 행동이 바로 이 2번째 기준에 해당합니다. 셋째,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정약용이 가장 중요하게 본 기준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처세이지 인품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약한 사람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부탁은 쉽게 거절하면서 윗사람을 부탁에는 기꺼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의 친절은 계산이지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정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고자 하거든 3가지를 살펴라. 긍할 때 어찌하는가? 이로울 때 어찌하는가? 약한 자 앞에서 어찌하는가? 이 3가지의 한결같은 자가 참된 사람이요. 이 3가지의 다른 얼굴을 보이는 자가 거짓된 사람이다. 평상시의 얼굴은 누구나 꾸밀 수 있으되 새 순간의 얼굴은 꾸밀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3가지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심리학 이론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볼 때 좋은 날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시험대에 올라설 때의 모습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이 아니라 3가지 순간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돈이나 이익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얼굴이었는가? 이 2세 장면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2세 장면에서 다른 얼굴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평소에 잘해줬더라도 한 발자국 물러서서 다시 살피셔야 합니다. 착한 것은 버리지 마십시오. 다만 착함에 눈을 더하십시오. 정확히 남기니 3가지 기준이 여러분의 눈이 되어 줄 것입니다. 8째,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는 법.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칭찬 뒤에 숨은 의도도 비밀을 흘리는 패턴도 도움을 비주로 만드는 구조도 사과 뒤에 반복되는 상처도 축하 속에 감춰진 칼도 피해자를 연기하는 이중성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순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화를 내며 따지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참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거나.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참으면 내가 아픈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는 방법입니다. 올해 68이 된 고순옥 씨는 30년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윤혜원 씨와는 2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아이들을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가까워졌고 시장도 같이 가고 김장도 함께하고 서로 집 번호까지 알고 있을 만큼 허물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순옥 씨는 몇 년 전부터 윤혜원 씨에게서의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패턴들을 하나 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수옥 씨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붙었을 때 윤혜원 씨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축하해. 근데 요즘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은 사업해서 벌이가 좋은데 고순옥 씨가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을 때는 매일 전화해서 걱정하는 척하더니 한 달 뒤 모임에서 수옥이가 수술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라며 금액까지 퍼뜨려 놓았습니다. 반찬을 해 가져다 주면 고맙다는 말 대신 이건 좀 짜다거나 다음엔 이것 좀 해줘라며 주문을 했고 나중에는 고순옥 씨가 만든 된장을 자기가 담근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고수옥 씨는 처음에 하가 치밀로 올랐습니다. 25년을 그렇게 믿었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너 그동안 나한테 그런 거 다 알아. 그런 거야. 하지만 고수 씨는 참았습니다. 참은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 것이었죠. 고수록 씨가 한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카톡을 보냈고 시장 갈 때면 혜원아 같이 갈래? 하고 전화했습니다. 고수옥 씨는 그것을 멈췄습니다. 전화도 카톡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난 윤혜원 씨가 연락해 오면 예전과 똑같이 밝게 받았습니다. 나 잘 지내. 너는 차갑게 굴지 않았고 화난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 이야기, 남편 건강, 집안 사정을 스스럼 없이 나눴습니다. 이제는 윤혜원 씨가 요즘 아들은 잘 다니고 있어라고 물으면 잘 다니고 있지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검진은 받았어 라고 물으면 받았어. 괜찮대 라고 만답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고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탁을 들어주되 기준을 세웠습니다. 윤혜원 씨가 김치 좀 나눠달라고 하면 예전처럼 큰 통에 퍼주지 않고 작은 반찬통 하나만 건넸습니다. 미안, 이번엔 많이 못 안 가셔. 부탁이 과하다 싶으면 이번엔 좀 어렵겠다라고 짧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고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혜원 씨는 아직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윤혜원 씨가 슬슬 눈치를 챘습니다. 스노우가 요즘에 연락이 뜸해. 고순옥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요즘 내가 좀 바빠서 별일 없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없었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윤혜원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에는 툭 던질 듯하던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우가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차 한잔할까? 라며 먼저 약속을 잡으려 했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죠. 고순옥 씨는 그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과 다른 거리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한 걸음 물러서도 차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못에 잉어가 손을 넣으면 슬쩍 피하되 연못을 떠나지는 않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가장 품격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시카고 대학 대인관계 연구팀이 관계 재조정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관계에서 불만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 가지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첫째는 직접 대면하러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
둘째는 불만을 참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셋째는 말없이 행동의 양과 빈도를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1년 후를 추적했더니 첫 번째 방식은 절반 이상이 관계가 완전히 반절되었습니다. 발등이 폭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이 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식은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참은 쪽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고 우울감도 증가했습니다. 몸이 대신 아파진 것입니다. 세 번째 방식, 즉 고수옥 씨가 선택한 방식은 가장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드물었고 대다수의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태도를 수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무언의 경계 설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말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을 긋는 것이죠. 말로 하면 상대가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여지가 있지만 행동이 바뀌면 반박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동영에서는 이를 입을 얼라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는 뜻이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가장 강력한 거절은 소리 없이 물러서는 것이라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소리치며 나무를 베이 울린다. 하지만 봄이 가고 가을이 와서 잎이 스스로 떨어질 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관계를 바로 잡을 때도 이와 같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계절이 바뀌듯 조용히 옮겨가라. 황대는 바람이 불었는지도 모르되 문득 어디 서늘해졌음을 느끼리라. 여러분, 교활한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으십시오. 따지는 순간 상대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가장 능숙합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피해자인 척하거나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대신 고수옥 씨처럼 조용히 세 가지만 하십시오. 먼저 연락하지 않기, 깊은 정보를 주지 않기, 부탁의 기준을 세우기. 이 세 가지를 실행하되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이 조용한 물러섬이 어떤 고성방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요. 아홉째, 흔들리지 않고 선을 지키는 법. 여러분, 앞서 우리는 조용히 문을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 깊은 정보를 주지 않기, 부탁의 기준을 세우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관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상가 다시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올해 66이 된 심영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심영미 씨는 30년 가까이 다닌 교회에서 같은 구역 예배를 함께하던 정선희 씨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정선희 씨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다정하지만 뒤에서는 심영 씨의 사정을 퍼뜨리고 도움을 준 뒤에는 반드시 더 큰 부탁을 해왔습니다. 심영희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구역 예배가 아닌 날에는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씨가 밥 먹자고 하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라고 짧게 사양했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정선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미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는데 혼자서 감당이 안 돼. 너밖에 없어. 심영미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아픈 이야기를 하면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닙니까? 신미 씨는 그날 약속을 잡고 정선희 씨를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줬고 병원도 같이 가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정선희 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언미야, 그나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 있잖아. 이번에 구역 예배 때 내가 그우들한테 간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아,
그리고 남편 병원비가 좀 부담이 되는데 좋은 보험이면 하나만 알아봐줘. 심영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 뒤에 반드시 요구가 따라오는 것, 그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영희 씨가 마음을 열자마자 다시 예전의 패턴이 시작된 것이죠. 문을 닫았더니 눈물로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예전처럼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월한 사람의 가장 무서운 기술입니다. 이들은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밖에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 고칠게.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진짜 힘든 건데 내가 예면하면 안 되지 않나. 사람이 번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닫았던 문을 다시 열게 됩니다. MIT 행동과학 연구팀이 관계 재진입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쪽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1위 호소였습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상대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법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디 호소를 받은 사람의 70% 이상이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추적 조사를 하자 관계를 재개한 사람들의 80% 이상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해전문 관계라고 명했습니다. 나가려 하면 끌어당기고 끌어당기면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면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또 나가려 하는 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를 뜻합니다. 이 해전문에 멈추려면 핵심 원칙 하나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번한 사람은 돌아올 때 말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돌아옵니다. 고칠게라는 말 대신 이미 고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밖에 없어라는 말 대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번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말로 돌아옵니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희영미 씨는 두 번째로 문이 열린 뒤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말자. 행동을 석 달만 지켜보자. 석 달 동안 진짜로 달라진 행동이 보이면 그때 마음을 열어도 늦지 않다. 넘선희 씨가 또 힘들다며 전화했을 때 심현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힘든 거 알겠어. 근데 나도 요즘 내 일이 좀 바빠서 예전처럼은 어려울 것 같아. 급한 일 있으면 말해줘. 할 수 있는 선에서 더울게. 내 이 한마디가 핵심이었습니다. 완전히 거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았고 홀짝 열지도 않았습니다. 안쯤 열린 문 사이로 기준을 세운 것이죠. 할 수 있는 선에서의 한마디가 나의 경계이자 나의 기준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지족불욕이라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의 요구받을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의 지족입니다. 내 마음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은 이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물은 두 있어야 간이 들고 두이 없으면 범람하여 들판을 삼킨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경계가 없으면 정이 넘쳐 나를 해치게 된다. 병을 베풀 쌓아라. 단단한 사람만이 오래도록 마르지 않는 간이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교활한 사람이 다시 문을 두드릴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번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번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둘째, 석 달을 지켜보십시오. 사람의 행동이 진짜로 바뀌려면 최소 석 달은 걸립니다. 일주일 만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번화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셋째, 죄책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서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이 한마디를 다지하십시오. 나는 착한 사람이지만 쉬운 사람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뚝이 되어 줄 것입니다. 눈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대의 눈물이 진심인지 도구인지는 석 달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열째, 괴활한 사람을 걸러낸 자리에 진짜 사람을 채우는 법.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괴활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열리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요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요함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70이 된 노정호 씨는 평생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36년간 근무하면서 후배들에게 밥도 잘 사줬고 동기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했으며 퇴직 후에도 동창회, 오비 모임, 아파트 반상회까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 노정호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30년 동기라며 사업자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친구. 모임에서 뒤로는 노정호 씨를 깎아내리면서 앞에서는 형님 하던 후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지인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방법대로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그저 먼저 연락하지 않고 부탁을 거절하고 정보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주변이 확실히 정리되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사람이 여럿이었고 노정호 씨의 전화를 기다리다 지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넓었다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단둘이 TV를 봤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오후가 나설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에 아무데도 안 나가? 노정호 씨는 웃으며 좀 쉬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쳐낸 건 아닌가? 이러다 혼자 남는 건 아닌가? 나이 70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기는 한 건가?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기활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은 해내는데 그 다음이 막막한 것이요. 특히 우리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정호 씨의 이야기에는 후반부가 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노정호 씨는 집 근처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디라도 나가야 할 것 같아서였죠. 초급반에는 비슷한 나이대 사람이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이라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오래 얼굴을 담그는 것부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발차기를 하다가 브레인 사람에게 물벼락을 끼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정호 씨도 첫날 물을 마시며 기침을 하다가 옆에 있던 비슷한 또래 남성에게 물을 튀겼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아까 강사한테 물 튀기고 혼났어요. 불은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올해 69인 문상철 씨였습니다. 전직 교사 출신으로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살다가 운동 부족이 걱정되어 수영을 시작한 사람이었죠. 노정호 씨와 문상철 씨는 수영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영장 탈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둘 다 사람 관계에서 한 번 크게 데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관계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문상철 씨는 칭찬이 유난히 많지 않았습니다. 길을 캐지도 않았고 도움을 준 뒤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영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노정호 씨가 손주 자랑을 했더니 문상철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겠다. 진짜 축하해.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근데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깎아내리는 한마디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축하 한마디가 노정우 씨에게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이게 진심이구나. 이게 진짜 축하구나. 노정우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자기 주변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축하해 준 사람이 몇나 되었는지 10명이 둘러싸고 있어도 외로웠던 것은 그 10명 중에 진심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서울대 사회학 연구팀이 노년기 관계질에 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60배 이상 1200명을 추적한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노년기 행복감을 보라는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친구가 20명인 사람보다 진심으로 신뢰하는 친구가 2~3명인 사람의 행복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관계의 농축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농축 효과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사람, 즉 자기에게 해로운 관계를 스스로 걸러낸 사람에게서만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사람은 오히려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아졌습니다. 차이는 주체성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줄어든 것인지 차이가 같은 홀로 있음을 외로움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유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정우 씨가 교활한 사람들을 정리한 것은 주체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여백이 되었습니다. 여백이 있으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고 수영장에서 문상철 씨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약용의 3가지 기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는지 이익에서 나를 챙기는지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한 사람인지 교활한 사람 곁에서는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조심하게 되고 혹시 내가 어디로 흘러갈지 불안하고 만나고 나면 왠지 지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 곁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약점을 보여도 불안하지 않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힘이 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관계를 군자지교담 묘수라 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는 뜻이죠. 화려하지 않고 달콤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지만 오래 마셔도 탈이 나지 않는 물 같은 관계 교활한 사람과의 관계가 술이었다면 진짜 사람과의 관계는 물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마실수록 최의 판단을 잃게 되고 물은 처음에는 아무 맛이 없지만 마실수록 몸을 살립니다. 정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꽃은 일직지대 소나무는 사철 푸르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처음부터 달콤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담백하되 오래 갈수록 깊어지는 관계가 참된 법이다. 그릇을 비워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듯 헌인연을 놓아야 새 인연이 들어오느니라. 여러분, 교활한 사람을 걸러낸 뒤에 빈자리가 두렵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빈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놓은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과 비워놓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어있는 것은 부족이고 비워놓은 것은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새로운 곳에 나가 보시는 겁니다. 수영장이든 서예 교실이든 도서관이든 걷기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계를 맺으십시오. 첫 달에는 이름만 알면 됩니다. 2달째에는 안부를 묻고 3달째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진짜 관계는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만들어지는 관계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교활한 관계입니다. 노주모 씨는 지금 수영장 친구 문상철 씨와 한 달에 2번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서로의 자식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 읽는 책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종우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10명이랑 밥 먹을 때보다 지금 1명이랑 커피 마실 때가 더 편하다고. 관계의 수가 아닙니다. 관계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빈자리에 진심인 사람 1명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착해 보이지만 그월한 사람의 6가지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칭찬으로 경계를 허무는 사람, 비밀을 미끼로 매 속마음을 낚아올리는 사람, 도움에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 사과를 면허증처럼 쓰는 사람, 축하 뒤에 칼을 숨기는 사람, 피해자를 연기하며 동정을 무기로 쓰는 사람, 그리고 정약용이 남긴 3가지 판별법을 배웠습니다. 위기 때 이익 앞에서 악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느. 마지막으로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는 법, 다시 열리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비워진 자리에 진심인 사람을 채우는 법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약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분별을 잃지 말고 사람을 의심하되 따뜻함을 버리지 마라. 믿음과 분별이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어른이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내가 상처를 받았고 관계를 지키려 내 마음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착함에 한 가지를 더할 때입니다. 바로 분별입니다. 착하되 만만하지 않은 사람, 따뜻하되 어수룩하지 않은 사람, 문열대 아무나 들이지 않는 사람, 그건 이 나이에 우리가 돋아야 할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월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 곁에 남아있는 진심인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한 일입니다. 10명의 가짜가 떠나간 자리에 1명의 진심이 남으면 그 외 1명이 10명보다 따뜻합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그동안 착한 마음 때문에 이용당하고 속상했던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살피느라 주던 그 섬세한 눈을 나를 지키는데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삶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정약용의 한마디 조언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옛사람의 깨달음을 오늘에 되살리는 한마디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마음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남은 하루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 보내십시오.